네, 진사로입니다. 58회 한능검 심화 21번부터 해설 강의를 계속하여 이어가겠습니다. 밑줄근 2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전시된 그림은 2부대의 분영인 부기령, 그 다음에 활투의 풍경을 묘사한 김홍도의 작품인데, 임진왜란 중 류성룡의 건의로 편성된 2부대는 직업군인의 성격을 띤 상비군이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임진왜란 중에 만들어졌고 직업군인의 성격을 띤 상비군이다 라는 데서 이 부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훈련 도감이에요. 예, 일본이 임진왜란 일으켜서 쳐들어왔을 때 이제 조총으로 무장을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싸우다 보니까 계속 밀렸죠,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도 조총 부대가 좀 있어야겠구나라는 그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설립된 부대가 바로 훈련 도감인데, 요거는 이제 포수, 사수, 살수 이렇게 이제 그 삼수병이라고 부르죠. 요 삼수병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선조시기, 임진왜란 때니까 선조시기에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인조 때가 되면은 그 어영청이나 수어청, 총융청 이런 부대가 설립이 돼요. 이건 이제 인조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위영이 숙종 때 나와요. 요 5부대를 합쳐서 이제 우리가 오군영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5위 체계였어요. 주로 이제 징병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이제 지역별 향토군 뭐 이렇게 이제 5위 체제로 있었는데, 이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이 체계가 이제 슬슬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직업군인 체계, 5군영 체계로 이제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정답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훈련도감에 관련된 설명, 정답은 바로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훈련도감은 포수와 살수, 사수의 삼수병으로 편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용호군과 함께 2군으로 불렸다는데, 요거는 이제 응양군이라고 해요. 응양군. 요 용호군과 응양군 합쳐서 2군인데, 요거는 2군 6위의 그 2군이에요. 2군 6위. 이게 이제 고려의 군사체계죠. 그래서 그 고려의 2군 6위 군사체계에서의 2군이 용호군, 응양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진도에서 용장성을 쌓고 항전하였다. 요건 이제 삼별초죠. 삼별초가 개경환대에 반대하면서 강화돼서 항전하다가 진도로 옮겨간 데가 용장성, 그 다음에 제주도로도 또 가는데 거기서 이제 항파두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국경지역인 북계와 동계에 배치되었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고려죠. 북계, 동계가 오도 양계의 그 양계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또 고려인데 주진군이라고 불러요. 그 외의 지역에서 이제 주연군이었죠. 자, 그 다음에 국왕의 친위 부대 수원 화성에 외영을 두었다. 요거는 이제 장용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5군영을 말씀드렸는데, 이 5군영이 쭉 이어지다가 나중에 2영 체계로 축소가 되는 게, 이게 이제 통리 기무화문의 개화 정책과 관련이 되죠. 1880년 그때 2영으로 축소가 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임오군란의 원인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흐름으로 이어진다까지 기억해 주십시오. 22번 가겠습니다.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자, 왕에게 이괄 부자가 역적 우두머리라고 고해바친 자가 있었는데 반역은 알 거다 하면서도 이괄은 군영에 있던 장수들을 위협하여 난을 일으켰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괄이 난. 이거 인조죠. 자, 최명기를 보내 오랑캐에게 강화를 청하면서 진격을 늦추도록 하였다. 왕이 수구문을 통해 남한산성을 향했고, 이제 별난이 일어났기에 친하도 뭐 하늘을 뒤흔들었고 남한산성에 도착하였다. 자, 남한산성 나오는 시기는 병자호란밖에 없어요. 자, 병자호란, 인조죠. 그러니까 여기 대표적 키워드는 남한산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괄의 난과 병자호란 그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찾아주면 되겠는데,
요 이괄이난이 왜 일어났냐면 이제 그 전에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이 쫓겨나고 인조가 즉위를 했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이괄은 그 인조 반정의 공신, 그 공신들의 논공행상 과정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병자호란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이때 이제 서인들이 인조 반정을 통해서 인조를 앞세워서 정권을 잡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왔던 게 친명 배금 정책. 왜냐하면 그 전에 광해군은 북인들과 함께 중립적 외교 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명나라와의 의리 해가지고 친명 배금 이렇게 한 건데, 이제 그것 때문에 후금에서 처음에 조선하고 이렇게 사이 좋게 지내려고 계속 했는데, 이제 조선 쪽에서는 뭐 그냥 시쳇말로 쌩깠어요, 말대로. 그래서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처음에 나왔던 게 그 정묘호란이 있어요. 요 사이에 그러니까 정묘호란. 이 정묘호란 때 그 쳐들어왔는데 이때는 강화도로 갔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 후금이 싸우기가 어려워지니까 다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병자호란. 이때는 이제 청나라, 후금이 이름 바꿨죠. 청나라가 잽싸게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왕이 강화도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예. 그 이제 그것까지 있었기 때문에 남한산성으로 갔다. 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지에 정묘호란이 있을 겁니다. 그걸 찾으면 되는데 바로 1번이 정답이죠. 정봉수가 용골산성에서 항전하였다. 이게 정묘호란입니다. 자, 이순신이 명량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이거는 정유재란 때인데 그것도 물론 임진왜란의 한 전쟁이죠.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적군을 격퇴하였다도 임진왜란. 그 다음에 서인 세력이 폐모살제를 이유로 반정을 일으켰다. 이게 이제 인조 반정인데, 폐모살제. 이게 이제 뭐냐면은 광해군이 그 계모죠. 임목대비를 유폐시키고 그 다음에 영창대군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폐모살제죠. 그래서 반정을 일으켰다라는 거고, 사실은 그 중립적인 외교 때문일 거라고도 봐요. 예. 자, 그 다음에 정렬이 모반 사건을 계기로 하여 기축옥사가 발생하였다. 요건 이제 기축옥사는 선조 때 있었습니다. 다만 이 기축옥사를 주도한 분이 정철, 송광정철 그분이에요. 관동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 그 다음에 뭐 훈민가 같은 이런 이제 그 명문을 많이 남기셨던 분. 그러니까는 글 쪽에서는 그렇게 대단하고 훌륭한 글을 많이 쓰셨지만 이제 실제로는 막 선비들 많이 죽이고 막 이 선조가 정철을 앞세워 가지고 동인 세력들을 많이 이렇게 찍어 눌렀어요. 뭐 물론 나중에 정철도 선조에게 당합니다. 그 이제 건조이 사건이라고 있어요. 자, 어쨌거나 요 22번의 정답은 정묘호란이기 때문에 1번 용골산성에서 항전하였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23번 갈게요. 가국가에 대한 조선의 대외 정책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지도가 나와 있는데 의주에서 연경에 이르는 경로를 표시했어요. 조선의 사신들은 이 경로를 통하여 가를 왕래하는데 이 사행에 참여한 만상은 국제무역으로 많은 돈을 벌기도 했다라고 나와 있죠. 이제 사신들이 왕래했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그리고 이때 만상이 상인이죠. 같이 따라갔다는 건데 이 만상은 조선 후기의 상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사신들이 갔던 나라, 이렇게 본다면 바로 청나라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청나라에 대한 조선의 대외 정책을 찾아주면 되겠는데 선지 쭉 읽어보시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바로 2번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서 국경을 정하였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정계비라는 게 이제 경계선을 정하는 비석이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라로 따지면 청나라고 이 정계비가 세워진 시기는 숙종 시기. 자, 그 다음에 박위를 파견하여 근거지를 토벌하였다. 이건 이제 일본이죠. 왜입니다. 이건 이제 고려시대 말기예요. 창왕시기예요. 이 근거지 토벌은 일본이라기보다는 어차피 그게 그거긴 한데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왜구라고 쓰는 게 맞을 거예요. 왜구.
자, 고려 청항식입니다. 그리고 조선 세종대왕 시기 때도 이종무 장군이 근거지 쓰시마 섬을 토벌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못 살겠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해서 맺게 된 게 그 계해약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한성의 동평관을 두어서 무역을 허용하였다. 자, 이것도 일본이에요. 그 다음에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영토를 되찾았다. 이건 이제 원나라, 즉 몽골이죠. 자, 포로 송환을 위하여 유정을 회답 겸 쇠환사로 파견하였다. 이것도 일본입니다. 이건 이제 임진왜란 직후죠. 여기서 이제 유정은 사명대사를 말해요. 임진왜란이 발발하니까 이제 주위의 승려들을 규합해가지고 그 의병 전쟁을 치렀던 이제 스님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회답 겸 쇠한사로서 일본에 가가지고 외교 활동을 벌이면서 그 포로들을 데려옵니다.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갈게요. 밑줄 그은 이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군정탄인데 여기 시가 있죠. 황구 첨정 등의 폐단을 해결하고자 이 왕은 균역청을 설치하고 양역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라고 나왔어요. 자, 이 균역청 설치한 게 균역법을 시행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영조입니다. 자, 영조의 업적을 찾으라라는 문제예요. 자, 정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영조 시대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법전은 속대전이 나와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조금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법전 관련된 거는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경국대전이 성종 때 나왔고, 그 다음에가 속대전, 요게 영조, 그 다음에 대전 통편, 요게 이제 정조, 그 다음에 대전 회통, 요게 이제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흐름이 이어진다는 거죠. 속대전이기 때문에 영조시대가 맞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 자, 수도방위를 위하여 금위영을 창설하였다. 이게 이제 숙종 5군영 중에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3군부를 부활시켜 궁극기물을 전담하게 하였다. 이거는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예요. 왕권 강화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초계 문신제를 실시하여 젊은 문신들을 재교육하였다. 이게 정조. 그리고 전세를 1결당 4에서 6도로 고정하는 영정법을 제정하였다라는 건 이제 인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25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조선시대의 직역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마지막 힌트가 공개되는데 그 힌트가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힌트를 맞히라는 문제죠. 그러면 다른 힌트를 보고 우리는 이 직역을 찾아내서 풀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자, 단안이라는 명부에 등록됐고 연조 귀감에 연역이 수록됐고 지방행정실무를 담당하였다라는 데서 확실히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직역은 바로 향리. 자, 조선시대의 향리는 중인의 신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령을 보좌하는 직책이었죠. 뭐 여봐라 이방 있는가 하면 이제 예사 또 하고 들어오시는 그 이방, 그런 분들이 향리예요. 그래서 이제 중인 신분의 수령 보좌했다. 요 정도인데 이게 읽다 보시면 선지에 답이 금방 나와요. 바로 4번입니다. 이방, 호방 등 6방에 소속되었다. 이게 이제 향리에 대한 얘기겠죠. 이것도 2호 예병형 공입니다. 자,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제 고려의 향리하고 좀 달라요. 이 고려의 향리는 좀 더 권한이 셌습니다. 왜냐하면 고려는 지방관들이 그 국토 전체에 파견되질 않았어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던 지역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속군, 속현, 향, 부곡, 소 이런 데는 그 지방관이 파견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향리가 다스렸죠. 그러니까 이제 속군이나 속현, 향, 부곡, 소 같은 특수행정구역, 여기는 이제
직접 다스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통치. 그래서 고려의 향리는 조선의 향리보다 훨씬 더 이제 권력이 좀 있었겠죠. 이런 특징을 좀 비교해서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피제의 적용을 받았다. 이건 이제 지방 수령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상피제가 뭐냐면은 이제 그 지역 출신 사람은 그 지역으로 부임하지 못한다. 이게 상피제예요. 왜냐면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부산 출신의 사람이 부산으로 갔다. 이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알 거 아니에요. 부산이 하면 너무 크니까 뭐 좀 더 작은데 뭐 부산시 금정구 쪽에 출신인데 만약에 금정구로 갔어요. 그러면 거기 뭐 양반들 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부정이나 뭐 비리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상피제라는 제도가 있었다는 건데, 다만 여기 예외가 됐던 게 북방 경계 지역이에요. 4군 6진 지역에 있는 수령들은 상피제에 적용받지 않고 그 지역 출신들이 그쪽 수령이 됐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역을 잘 알고 팀워크가 형성돼야 여진족을 막아낼 수 있기 때문이었죠. 요것까지는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잡과를 통하여 선발되었다. 요것도 이제 중인들 중에서 특히 기술 관리들. 이제 잡과가 그 기술직을 뽑는 과거 시험이었죠. 그래서 이 중인들 중에 기술 관리들은 잡과를 통해서 선발이 된 거고, 감사 또는 방백이라 불렸다. 이건 이제 관찰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음전을 경제적 기반으로 삼았다. 이건 이제 고려시대에 있었던 제도죠. 공음전, 5품 이상의 관료들. 이 문벌 귀족 사회 때 있었던 게 이제 공음전, 그 다음에 음서제,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경제적 기반으로 삼았다라는 게 이제 5품 이상의 관료들. 요거는 뭐 현직에 있지 않아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문벌 귀족 사회의 동요로 연결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번 갈게요. 가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해미 순교 성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병인 박해 당시 가신자들이 죽임을 당한 이곳은 한국 근대사에서 중요한 종교적 의미를 지닌 지역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병인 박해 당시 죽임을 당했던 종교 신자분들, 자, 바로 천주교입니다. 자, 뭐 여기 뒤에 뭐 이미 가가 천주교인 건 알았지만 뒤에 보면 남영군 묘 등 여러 역사 유적이 있는 내포문화권은 더욱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나와 있죠. 이 해미 순교 성지, 이게 충남 서산 근처인데 이 남영군 묘도 거기서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들이 이제 여러 역사 유적이 있다라는 거, 이런 내용도 뭐 참고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천주교에 대한 설명을 찾으면 되겠는데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5번입니다. 청을 다녀온 사신들에 의하여 서학으로 소개되었다. 이 서학이 천주교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천주교. 그러니까 청나라를 통해서 천주교가 학문의 형태로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그 여러 그 양반 사이에서 퍼지게 돼요. 특히 이제 황국 정쟁을 거치면서 남인들이 몰락하니까 이 몰락한 남인들이 이 천주교를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나중에 이게 이제 종교가 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신해 박해, 신유 박해, 그리고 이제 병인 박해까지 이렇게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미륵불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예언하였다. 이건 이제 불교 쪽이죠. 불교.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경전으로 삼은 종교는 바로 동학. 이게 이제 천도교로 나중에 이름이 바뀔 겁니다. 박중빈을 중심으로 새생활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원불교. 단군 숭배 사상을 통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나철 선생께서 창건하신 대종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7번 가겠습니다. 가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남양주시 일대인데 소개를 보니까 흠음신서, 마과회통, 이게 나왔어요. 이 흠음신서 보면 나와야죠. 이제 정약용 선생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 이제 흠음신서
경세유표, 목민심서 이런 책이 있다. 이 세 개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마과회통의 경우에는 일종의 의학서적이에요. 그 홍역과 천연두 같은 이런 거를 뭐 좀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그런 의학서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로 방대한 업적을 남겼다라는 거죠. 자, 정약용 선생에 관련된 선지를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읽다 보시면 답은 금방 나와요. 제가 말씀드린 거에도 있었습니다. 5번 경세유표에서 국가제도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게 정약용 선생의 업적입니다.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유표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남양주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의 호 다산이잖아요. 다산 정약용 선생. 그래서 다산 신도시가 남양주에 있죠. 이분이 태어나신 곳 그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호사설에서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성호이익 선생이고 양반전에서 양반의 허리와 무능을 지적하였다. 연암 박지원. 자,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신 분은 실학자인 홍대용 선생입니다. 무한우주론, 지전설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셨던 천문학자였고, 그러니 중국 중심의 세계관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을 하신 거죠. 자,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했던 이 북학의 하면 나오는 분은 바로 박제가. 규장과 검소관에 기용되셨던 서울 출신 학자였다 이겁니다. 28번 갈게요. 밑줄 그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창녕의 관산서원터에서 매주시설이 발견되었는데 서원에 모셔있던 신주를 옹기해놓고 기와로 둘러싼 뒤 묻은 것이다. 만동묘 철거 이후 서원을 철폐하던 시기예요. 자, 서원 철폐는 두 번 이루어졌는데 한 번, 첫 번째는 영조 때, 그리고 흥선대원군 때예요. 만동묘 철거까지 이루어진 게 흥선대원군 시기입니다.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밑줄 그은 시기는 흥선대원군의 집권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찾아주면 되겠는데, 이 흥선대원군이 추진했던 정책들은 크게 왕권 강화, 민생 안정, 통상 수교 거부 이렇게 셋으로 나눕니다. 왕권 강화는 이제 비변사 폐지라든지 그 다음에 그 서원 철폐한 거, 지금 나온 게 서원 철폐죠. 그 다음에 경복궁 중건, 그리고 상궁부 폐지 같은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민생 안정 관련된 건 사창제랑 그 다음에 호포제 이게 있습니다. 통상수교 거부 관련된 거는 흐름상 병, 재병, 오신척 해가지고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머너 사건, 병인 양요, 그 다음에 오페르트의 도굴시도 사건, 신미양요, 척합의 건립 이렇게 이어져요. 너무 많아서 제가 말만 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쭉 듣다 보시면 선지에 있어요. 4번입니다.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구실로 미군이 침입하였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신미양요죠. 제너럴 셔머너 사건도 이제 있었고, 미군이 침입한 거는 신미양요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나선 정벌에 조총부대가 동원되었다. 이건 효종 시기죠. 요 조총부대 하면은 요 부대는 신류 장군이 지휘했고, 그 다음에 흑룡강 전투까지는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러시아군을 이겼습니다. 박규수의 권위로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었다. 철종식인데, 요건 이제 임술 농민 봉기랑 관련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지역차별에 반발하여 홍경래가 봉기하였다. 요건 이제 홍경래의 난이라고 부르는 그 사건. 이거는 순조 때 있었어요. 삼정의 문란, 그리고 서북 지역민들에 대한 차별, 이렇게 있었다는 거고, 자, 신해 통공이 단행된 건 정조 때입니다. 자, 저 신해 통공은 금난정권 폐지. 그래서 난전을 얼마든지 벌여도 된다. 이렇게 이제 정책적으로 장려한 거예요. 상업활동 장려 정책입니다. 자, 29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녹두꽃이 피고 졌다. 여기서도 알 수 있고요. 자, 고분밀란이 일어났고 전주성을 점령했고 삼부가 비어있고 우금치에서 패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흐름 동학 농민운동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녹두라는 건 이제 전봉준 장군을 뜻합니다. 자, 고분밀란이 있었고 백산봉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농민군이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를 승리한 후에 전주성을 점령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주 화약을 맺은 후에 집강소를 설치해서 패전개혁을 추진하고, 그러다가 일본이 경복궁을 불법 점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 서울로 가서 일본을 때려잡고 왕을 구하고 나라를 지키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접과 북접이 연합해가지고 이제 서울로 가다가 공주의 우금치 고개에서 일본군의 총에 맞고 이제 전투에서 패하게 되죠. 자, 요런 내용이 이제 전주 화약부터 해가지고 그 뭐 집강소 설치나 남접 북접의 연합 뭐 이런 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정답이 1번이에요. 남북접이 논산에 집결했다라는 게 바로 1번 요 가에 들어갈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황토현 전투 승리 말씀드렸듯이 이 고분밀란과 전주성 사이에요. 백산에 모여 4대 강령을 선포했다. 이것도 요 사이인데 이 백산 봉기가 조금 먼저죠. 최시영이 동학의 2대 교주가 됐다라든지 교조 신원을 요구하는 삼례 집회가 열린 거는 이 동학 농민운동 이전의 일입니다. 특히 이제 최시영 선생이 2대 교주가 된 거는 교조 최재호 선생이 그 혹세무민의 죄로 흥선대원군 시기에 사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교주에 오르신 분이 바로 최시영 선생이니까 이제 한참 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30번 가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그랬어요. 전화설비 가설 및 운영권을 가진 한성 전기회사가 설립되더니 새로운 직업이 생기는군. 자, 새로운 문물이 들어왔다 이거죠. 전화를 연결해주는 교환소를 모집한다. 자, 거기다 광무 6년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게 그러니까 대한제국식이라는 건 알 수가 있죠. 요 광무가 대한제국의 연호였습니다. 자, 그렇고 전화, 전차, 철도, 전기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왔던 시기가 바로 대한제국 시기 전후예요. 자, 그래서 그 이후의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시기상 가장 늦은 게 뭐냐면 뭐 전화라든지 전차, 전기, 철도, 그 중에서 이제 철도는 경인선이 먼저 세워졌는데 그 다음에 뭐 경부선이나 경의선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철도 부설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신 같은 경우에는 1880년대부터 있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서부터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4번이에요.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선이 개통되었다가 요 전화 연결 시기 이후에 있었던 일이고, 사실 다른 것들은 전부 1880년대입니다. 광해원이 세워졌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병원이죠. 그 다음에 한성순보가 발행된 거, 그리고 기기창 설립된 거, 그 다음에 우정총국의 설치, 갑신정변하고 연결되죠. 이건 전부 다 1880년대 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경부선 개통이 이제 1900년대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러일 전쟁 시기랑 맞물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번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31번부터 40번까지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